최종적으로 고 최수현님께서는 변호사의 목소리는 잘 닦인 마호가니 책상처럼 낮고 단단했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 속에서 먼지들이 춤을 추었고 값비싼 가죽 소파에서는 희미한 가죽 냄새가 났다. 모든 것이 무겁고 안정적이며 나와는 전혀 다른 세계의 질서 속에 놓여 있었다. 내 아들. 민석이는 의자에 깊숙이 기댄 채 희미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원단으로 만들어졌을 법한 완벽한 검은색 정장, 한치의 오차도 없이 관리된 머리,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의심해 본 적 없는 자의 오만한 평온함까지. 아들은 자신이 이 제국의 유일한 상속자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37년 평생을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그저 이 어색한 연극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 15년 만에 아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죽은 아내의 세상에 발을 들인 것만으로도 기력이 다한 기분이었다. 나는 이 방의 유령이었고 곧 사라져야 할 존재였다. 변호사가 서류의 다음 장으로 시선을 옮기며 잠시 헛기침을 했다. 바로 그 순간 민석이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동물의 본능처럼 감지한 것이다. 변호사는 잠시 나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예의 바른 동정심과 함께 곧 닥쳐올 폭풍을 예감하는 자의 미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읽어 내려갔다. 내 평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한 문장을 나의 전 남편 한지훈에게 현금 자산 330억 원과 본인이 소유한 강남구 청담동의 부동산 전부, 그리고 서현 뷰티에 의결권 있는 주식 65%를 포함한 모든 경영권을 상속한다. 정적이 흘렀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창밖에서 들려오던 서울의 소음도, 내 귓속에서 윙윙거리던 이명도, 심지어 내 심장 박동마저도 그 순간 멎어버렸다. 330억, 65%, 경영권, 단어들은 의미를 잃고 부서진 유리 조각처럼 공중을 떠다녔다. 민석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얼굴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입술이 경련하듯 떨렸고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끔뻑거렸다. 아들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그 눈에는 단순한 충격을 넘어선 깊은 배신감과 경멸, 그리고 순수한 증오가 불타고 있었다. 말, 누안돼. 아들의 목소리는 갈라진 쇳소리 같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벽에 부딪히는 요란한 소리를 냈다. 이건 사기야, 조작된 거라고. 아버지가 당신이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들의 비명은 강남의 고급스러운 변호사 사무실의 벽을 뒤흔들었다. 그 소리는 너무도 날카롭고 절박해서 마치 상처 입은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다. 그 한마디가 내 세상의 모든 벽을 무너뜨리기 전까지 나는 그저 평범한 남자 한지훈이었다. 서울 지하철에서 30년 넘게 낡은 선로와 씨름하다 은퇴한 65의 늙은 남자, 강북의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아침이면 관절염으로 쑤시는 무릎을 주무르며 일어나는 그런 남자. 변호사의 연락을 받기 바로 전날 아침, 나는 싱크대 아래에서 낑낑대고 있었다. 밤새 똑똑 하고 신경을 긁던 누수를 잡기 위해서였다. 낡은 파이프 연결 부위에서 새어나오는 물방울과 씨름하며 내 손은 언제나처럼 기름과 녹으로 더러워져 있었다. 그게 내 세계였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노력하면 고칠 수 있는 문제들로 이루어진 세계. 내 집에는 값비싼 가죽 소파 대신 아내가 떠나기 전 함께 샀던 낡은 패브릭 소파가 있었다. 등받이 한쪽은 쿠션이 꺼져 기울어져 있었지만 내 몸에는 그 어떤 고급 소파보다 편안했다. 창밖으로는 잘 가꿔진 정원 대신 옆집 옥상의 빨랫줄과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들이 보였다. 나는 그 풍경이 싫지 않았다. 그 속에는 사람 사는 냄새가 났으니까 은퇴 후
내 일상은 단조로웠다. 아침에 일어나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고 공원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는다. 점심은 대충 라면으로 때우거나 어제 끓여둔 김치찌개를 데워 먹는다. 오후에는 텔레비전에서 하는 낡은 영화를 보거나 먼지 쌓인 책을 꺼내 읽는다. 가끔은 지하철을 타고 예전에 내가 일했던 역 근처를 서성거리기도 했다. 빠르게 오가는 젊은이들과 번쩍이는 스크린, 쉴 새 없이 울리는 안내 방송 속에서 나는 철저한 이방인이었다. 내가 바쳤던 청춘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15년이었다. 아니, 최수연이라는 여자가 내 삶에서 떠나간 지, 그리고 내 아들 민석이가 나를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의 성공가도에 걸림돌이었던 그 남자로 취급하기 시작한 지도 이따금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서현 뷰티의 신화, 최수연 대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볼 때면 나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다. 사진 속의 그녀는 내가 알던 서연이가 아니었다. 날카로운 눈빛, 빈틈없는 화장, 값비싼 옷으로 무장한 그녀는 성공한 기업가였고 시대의 아이콘이었다. 나와 함께 낡은 아파트에서 갓 태어난 민석이를 안고 밤을 새우던 웃음 많고 눈물도 많던 여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그녀의 성공을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그 성공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나아가 내 아들마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이 때때로 가슴을 아리게 할 뿐이었다. 민석이에게 나는 실패한 인생의 상징이었다. 야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어머니의 위대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답답한 남자. 아들은 그렇게 믿었고 나는 굳이 변명하지 않았다. 변명할 기회도 그럴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변호사의 연락을 받았을 때 나는 그저 형식적인 절차일 거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녀가 남긴 빚에 대한 보증 문제이거나 혹은 내가 그녀의 재산에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해야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할 생각이었다. 그녀의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은 없었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 방 안에서 나는 내 아들의 증오가 가득 담긴 눈빛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330억 원이라는 내 평생 만져보기는커녕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돈의 무게가 나를 짓눌렀다. 서현 뷰티의 경영권이라는 내가 평생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끝내 이해하지 못했던 바로 그 세계의 열쇠가 내 손에 쥐어졌다. 설명해 보시죠. 아버지, 아니, 한지훈 씨, 민석이가 나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다. 목소리는 비명 대신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 냉기가 더 무서웠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들고 약해진 어머니를 어떻게 구슬려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언장을 쓰게 만드셨죠. 당신 같은 사람이, 평생을 그렇게 도망치듯 살아온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내 아들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도 멀어져 버린 저 남자를, 그 상처 입고 분노한 눈동자를 마주보는 것뿐이었다. 최수연, 당신은 도대체 왜 죽어서까지 내 조용한 삶을 이토록 잔인하게 뒤흔들어 놓는가? 당신이 쌓아 올린 그 눈부신 성의 가장 높은 곳에서 당신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가? 변호사가 헛기침을 하며 민석이를 제지했다. 한민석 대표님, 진정하십시오. 이 유언장은 최수연 대표님께서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여러 번의 법률 자문을 거쳐 작성하신 합법적인 문서입니다. 어떤 강요나 기망 행위도 없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 말은 민석이의 귀에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아들의 시선은 오직 내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내가 지난 15년간의 세월을 뛰어넘어 어떤 교활한 마법이라도 부린 것처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다. 이 모든 것이 끔찍한 농담이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그리고 다시 강북의 내 낡은 아파트로,
기름때 묻은 연장통과 물 새는 싱크대가 있는 나의 세계로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내 다리는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냥 은퇴한 지하철 직원이 아니었다. 나는 이제 내 아들이 평생을 바쳐 얻고자 했던 모든 것을 빼앗은 남자가 되어버렸다. 그 모든 일이 있기 사흘 전 세상은 아직 제자리에 있었다. 내 세상은 강북의 낡은 아파트. 그 40제곱미터 남짓한 공간 안에 온전히 담겨 있었다. 그날 아침 나는 마침내 밤새 나를 괴롭히던 싱크대 누수를 잡는 데 성공했다. 낡고 닳아버린 고무 패킹을 새 것으로 갈아 끼우고 밸브를 열자 지긋지긋하던 물방울 소리가 멎었다. 나는 기름때 묻은 손을 비누로 씻어내며 희미한 만족감을 느꼈다. 내 세상의 문제들은 대부분 이런 식이었다. 원인을 찾고 적절한 부품을 구하고 시간을 들여 고치면 해결되는 것들 명쾌하고 정직했다. 아침 식사로 식은 밥에 물을 말아 김치 한 조각을 얹어 먹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드라마가 시끄럽게 떠들어댔지만 나는 소리를 줄이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문 너머로는 다른 아파트들의 회색 벽과 그 위를 거미줄처럼 가로지르는 전선들, 그리고 손바닥만 한 하늘이 보였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을 향해 바쁘게 움직였다.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달려갔고 출근 가방을 든 젊은이들이 종종 걸음을 쳤다. 나는 그저 움직이지 않는 풍경의 일부였다. 은퇴 후 나의 시간은 느리게 거의 멈춘 것처럼 흘렀다. 예전에는 새벽 별을 보며 출근하고 밤늦게 돌아와 파김치가 되곤 했다. 쇳가루와 기름 냄새가 밴 작업복, 지하에 차고 축축한 공기, 쉴 새 없이 오가는 열차의 굉음이 내 삶의 배경음악이었다. 고되고 힘들었지만 나는 내 일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다. 수백만 서울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지하철의 한 구석을 내가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내가 조이고 닦은 선로 위로 오늘도 무사히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나를 버티게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먼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다. 내 손에는 더 이상 렌치 대신 시간을 죽이기 위한 신문이나 리모컨이 들려 있었다. 아내와 함께 쓰던 낡은 장롱에는 아직 그녀의 옷이 몇 벌 남아 있었다. 화려한 성공을 거둔 최수연 대표의 옷이 아닌 나와 함께 살던 서연의 옷이었다. 색이 바랜면 원피스, 보풀이 일어난 스웨터. 나는 가끔 장롱을 열고 그 옷들을 바라보곤 했다. 버리지 못한 것은 미련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그 옷들이 내 젊은 날의 일부였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아직 서로의 세상을 이해하고 같은 꿈을 꾸었던 시절의 증거. 그날 오후도 여느 때와 같았다. 꾸벅꾸벅 졸다가 무료함을 견디지 못하고 낡은 양복 한 벌을 꺼내 먼지를 털었다. 하나뿐인 아들의 결혼식 때 입었던 옷이었다. 물론 나는 그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했다. 전처인 수연이가 보내준 사진으로만 아들의 결혼을 봐야 했다. 사진 속 민석이는 수연이를 쏙 빼닮은 아름다운 여자 옆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자랑스러운 표정의 수연이가 서 있었다. 그들만의 완벽한 가족 사진에 내 자리는 없었다. 나는 그저 사진 속 아들의 행복을 멀리서 빌어줄 뿐인 이름 없는 존재였다. 그럼에도 나는 그 양복을 버리지 못했다. 언젠가, 아주 만약에 내가 아버지로서 필요한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희망 때문이었을까. 양복을 다시 장롱 깊숙이 넣으려던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요란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적막한 아파트를 갈랐다. 나는 수화기를 잘 들지 않는다. 나를 찾는 전화는 대부분 보험 가입을 권유하거나 대출을 안내하는 목소리뿐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날따라 벨소리는 끈질겼다. 마치 내가 받을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겠다는 듯이. 나는 마지못해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한지훈 씨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에서는 젊고 또렷하며 감정 없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그런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세종의 김영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법무법인 세종 들어본 적 있는 이름이었다. 경제 뉴스 같은 데서 자주 언급되는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 중 하나. 그런 곳에서 나 같은 늙은이에게 무슨 일일까? 나는 순간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 무슨 일이시죠? 내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고 최수연님 관련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고 최수연님 세 단어가 내 귀를 파고들었다. 나는 그 단어들의 의미를 즉시 이해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잠시 하얘졌다. 네,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서연뷰티의 최수연 대표님께서 지난 화요일 저녁에 별세하셨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 없이 사실만을 전달하고 있었다. 화요일 저녁, 그건 그저께였다. 내가 드라마를 보며 저녁을 먹고 관절염 약을 챙겨 먹던 바로 그 시간에 그녀는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나는 주방 의자에 주저앉았다. 삐걱 하고 의자가 내 무게를 이기지 못해 비명을 질렀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변호사가 형식적인 위로를 건넸다. 장례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비공개로 이미 진행되었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집행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한지훈 씨께서 유언장의 주요 상속인 중 한 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저희 사무실에서 유언장을 공표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요 상속인 터무니없는 소리였다. 내가 왜 그녀는 나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의 야망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녀의 세계에 어울리지 못했던 나를, 그녀는 나를 자신의 인생에서 깨끗이 도려냈다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다. 착오 없습니다. 한지훈 씨, 고인의 유언장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 효력에 따라 상속인 본인의 참석은 필수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더 이상 질문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뜻이 분명했다. 그는 강남에 있는 사무실 주소와 시간을 알려주었다. 나는 멍하니 받아 적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금요일 오후 4시에 뵙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눕. 전화 끊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나는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마치 그 선 너머에 이 모든 황당한 상황을 설명해 줄 누군가가 아직 남아있기라도 한 것처럼 최수연이 죽었다. 그 사실이 비로소 무거운 돌덩이처럼 내 가슴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슬픔은 아니었다. 15년이라는 시간은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슬픔마저 무디게 만들 만큼 길었다. 그것은 차라리 거대한 상실감에 가까웠다. 내 젊은 날의 절반을 함께했던 사람, 내 아이의 어머니, 한때는 세상의 전부였던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은 내 삶의 한 부분이 영원히 소멸해버렸다는 감각이었다. 창밖은 어느새 어둑해지고 있었다. 집집마다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저 불빛 아래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겠지. 나는 혼자였다. 이 거대하고 낯선 소식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민석이에게 전화할까 생각했지만 이내 그만두었다. 아들은 아마도 내가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먼지 쌓인 장롱을 열었다. 그리고 며칠 전 꺼내보았던 낡은 양복을 다시 꺼냈다. 희미한 조명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어깨 부분은 색이 발해 있었고 모양도 촌스러웠다. 이걸 입고 강남의 최고급 빌딩에 있는 최고 로펌의 사무실에 가야 하는 것이다. 그곳에서 나는 15년 만에 아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상속인으로 지정했다는 아내의 마지막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나는 양복을 옷걸이에 걸어두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마치 과거로부터 온 초대장 같았다.
내가 애써 외면하고 도망쳐왔던 과거, 이제 더는 피할 수 없는 그 과거로 나를 끌어들이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서였다. 나는 그날 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금요일이 오기까지의 이틀은 마치 15년의 세월처럼 길고 흐릿했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먹다 남은 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그저 시간을 보냈다. 아파트 안의 모든 사물이 과거의 기억을 향해 말을 거는 것 같았다. 낡은 소파는 우리가 함께 영화를 보며 웃던 밤을, 빛바랜 벽지는 민석이가 어렸을 적 크레용으로 낙서했던 흔적을,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 낡은 양복은 내가 아직 최수현의 남편 한지훈이었던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금요일 아침 나는 그 양복을 꺼내 입었다. 거울 앞에 서자 어색하고 초라한 늙은이가 나를 보고 있었다. 어깨는 축 처졌고 허리는 예전보다 굵어져 단추가 겨우 잠겼다. 이 옷을 입었던 젊은 날에 나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최수연이 아니라 나의 서연을 사랑했던 그 남자는 그녀를 처음 만난 것은 30살 가을, 삼청동의 한 낡은 헌책방에서였다. 비번이었던 나는 특별한 목적 없이 고궁을 산책하다 우연히 좁은 골목길에 자리한 그 서점으로 발을 들였다. 묵은 종이 냄새와 희미한 잉크 냄새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곳이었다. 그때 나는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책방 주인으로 보이는 할아버지 앞에서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20 중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아가씨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당당한 힘이 있었다. 사장님, 가게에 왜 이렇게 여성 작가들의 책은 없나요? 시집 코너만 봐도 전부 남자 시인들 뿐이잖아요. 문학이 언제부터 남자들의 전유물이었나요? 이건 편견이고 차별이에요. 나는 읽고 있던 시집에서 눈을 뗐다. 그녀의 까만 눈동자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고 두 뺨은 흥분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녀는 분노하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추하기는커녕 오히려 눈부시게 빛났다. 자신의 신념을 위해 작은 헌책방에서조차 세상을 바꾸려 싸우는 사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가씨, 진정 좀 하게. 그냥 손님들이 많이 찾는 책들을 갖다 놓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게 아니라 접할 기회조차 없는 거라고요. 좋은 여성 작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더니 작가들의 이름을 줄줄 읽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 사랑에 빠졌던 것 같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 때문이 아니었다. 세상을 향한 그녀의 그 곱고 뜨거운 마음 때문이었다. 결국 그녀는 책방을 나섰고 나는 홀린 듯 그녀가 만졌던 책들을 뒤적였다. 카운터에는 그녀가 메모를 남기고 간 작은 명함이 놓여 있었다. 프리랜서 번역가 이서연. 나는 그 이름과 전화번호를 심장이 터질 것처럼 외웠다. 그 번호로 전화하기까지 꼬박 사흘이 걸렸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목소리로 나를 소개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수십 번을 망설이다. 마침내 용기를 냈을 때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명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이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흘 전에 삼청동 헌책방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가 나를 기억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아, 혹시 시집 코너에서 계속 멋쩍게 웃고 계시던 분. 그녀의 목소리에 웃음기가 묻어났다. 제 편을 들어주셔서 감사했어요. 사장님 뒤에서 고개를 막 끄덕이시던데요. 나는 우리가 제대로 된 저녁을 함께 해야 한다고. 헌책방보다 훨씬 근사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유쾌하게 답했다. 좋아요. 대신 너무 근사한 곳은 말고요. 저는 시끄러운 포장마차에서 소주 마시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우리의 첫 데이트는 종로의 한 포장마차에서 이루어졌다. 우리는 뜨거운 어묵 국물을 나누어 마시고 매운 닭발을 뜯으며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자신의 꿈에 대해 말했다. 언젠가 작은 출판사를 차려서 알려지지 않은 좋은 작가들을 세상에 소개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지하철 선로를 정비하는 내 일에 대해 말했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지루해하기는커녕 눈을 반짝이며 귀 기울여 주었다. 수백만 명의 하루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얼마나 위대하냐면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스며들었다. 나는 그녀의 뜨거움을 사랑했고 그녀는 나의 묵묵함을 믿어주었다. 1년 뒤 나는 남산타워에서 그녀에게 청혼했다. 화려한 반지는 아니었지만 내 진심을 담은 반지였다. 나와 결혼해줘, 서연아. 내가 당신의 꿈을 지켜주는 튼튼한 선로가 될게.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결혼식은 작고 소박했다. 하지만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다. 우리는 작은 전셋집에서 신혼을 시작했다. 내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그녀는 갓 지은 따뜻한 밥상으로 나를 맞아주었다. 우리는 좁은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아 하루의 피로를 풀었고 미래를 꿈꿨다. 아들 민석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은 서연의 모습은 성스러워 보이기까지 했다. 그녀는 그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 같았다. 그 치열하고 강인한 모성애 앞에서 나는 그저 경외감을 느낄 뿐이었다. 여보, 우리 민석이 좀 봐요.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 당신 닮아서 그래.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좁은 아파트는 아기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 그리고 우리의 행복으로 가득 찼다. 나는 그때의 내가 내 인생의 정점에 있었다고 믿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변화의 씨앗은 그때 이미 자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서연은 민석이를 돌보면서도 틈틈이 번역일을 놓지 않았다. 아이가 잠든 밤이면 그녀는 작은 책상에 앉아 외국 서적과 씨름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번역료를 모은 돈으로 작은 화장품 회사의 주식을 샀다고 말했다. 아는 사람의 소개로 알게 된 가능성 있는 바이오 기술을 가진 신생회사라고 했다. 그냥 작은 투자야. 우리 민석이 대학 등록금이라도 벌어볼까 해서. 그녀는 가볍게 말했지만 나는 그녀의 눈에서 예사롭지 않은 빛을 보았다. 헌책방에서 처음 보았던 세상을 향해 타오르던 바로 그 불꽃이었다. 나는 그저 그녀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꿈이 무엇이든 나는 그녀가 말했던 것처럼 튼튼한 선로가 되어 그녀를 지지해주면 된다고 믿었다. 그녀의 작은 투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 신생회사는 몇 년 만에 업계의 주목을 받는 유망기업으로 성장했고 서연 뷰티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서연은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 회사의 경영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탁월한 감각과 대담한 사업 수완은 잠자고 있던 회사를 깨웠다.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거울 속에 늙은 남자가 희미하게 웃었다. 그 모든 기억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행복했고 찬란했다. 그래서 더 아팠다.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지금의 내가 너무도 초라해서 나는 넥타이를 고쳐맸다. 손이 가늘게 떨렸다. 나는 오늘 한때 내 세상의 전부였던 여자의 장례식에 간다. 아니, 장례식은 이미 끝났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조차 지키지 못했다. 내가 가는 곳은 그녀의 무덤이 아니라 그녀가 남긴 거대한 유산을 나누는 자리였다. 그곳에서 나는 우리의 행복했던 과거를 모두 부정하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아들을 만나야만 한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현관문을 열었다. 과거의 유령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내는 한지훈으로서 그 모든 것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서연 뷰티의 성공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안에 이서연의 모든 것을 집어삼킨 결과물이었다. 그녀는 잠을 줄였고 식사를 걸렀고 모든 인간관계를 사업의 연장선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열정은 이제 더 이상 순수한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장 점유율, 주가, 그리고 끝없는 성장에 대한 집요한 갈망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강북의 낡은 아파트를 떠나 강남의 주상복합 펜트하우스로 이사했다.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잡지 화보에나 나올 법한 집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집이 단 한순간도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대리석 바닥은 차가웠고 높은 천장은 텅 빈 공허함을 울리게 했다. 주방은 너무도 깨끗해서 마치 요리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 아닌 것 같았다. 그곳은 우리의 집이 아니라 최수연 대표의 성공을 전시하는 쇼룸이었다. 나는 그 차가운 공간 속에서 점점 더 외로워졌다. 서연은 이제 여보 대신 지훈 씨라고 나를 불렀다. 그녀의 웃음소리를 듣는 날이 드물어졌고 어쩌다 웃더라도 그것은 비즈니스 파트너를 향한 예의 바른 미소일 뿐이었다. 예전처럼 식탁에 마주 앉아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저녁은 사라졌다. 그녀의 저녁은 늘 와인잔을 든 비즈니스맨들과의 약속으로 채워져 있었다. 나는 그녀가 변해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내가 사랑했던 여자는 서서히 죽어가고 그 자리를 최수연 대표라는 낯선 이가 채워가고 있었다. 그녀의 서재에 꽂힌 책들은 문학 전집에서 경제 경영서와 자기계발서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시를 읽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주식시장의 동향을 분석하고 경쟁사의 재무제표를 읽었다. 우리 사이의 가장 큰 균열은 아들, 민석의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서연에게 민석이는 사랑하는 아들이자 동시에 그녀의 제국을 물려받을 후계자였다. 그녀는 아들을 완벽한 상속자로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민석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대치동의 학원으로 아이를 보냈다. 민석이는 달라야 해. 당신이나 나처럼 평범하게 자라서는 안 돼. 이 아이는 세상을 이끌어갈 리더가 될 거야. 어느 날 저녁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내게 말했다. 리더가 되기 전에 먼저 행복한 아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 어린 것이 매일 밤 10시까지 학원에 붙잡혀 있는 게 정말 옳다고 생각해. 내가 조심스럽게 반문하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행복, 지금 편안한 게 행복이 아니야. 지훈 씨, 나중에 남들보다 높은 곳에 올라서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게 진짜 행복이지. 당신은 그걸 몰라. 평생 지하선로만 보고 살았으니까. 그 말은 비수처럼 내 가슴에 꽂혔다. 내가 평생을 바친 성실한 노동이 그녀의 눈에는 그저 지하선로만 보고 산 한심한 인생으로 비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민석이를 그녀의 세계로부터 조금이라도 떼어놓으려 애썼다. 주말이면 아이를 데리고 낚시를 가려 했고 함께 산을 오르며 자연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싶었다. 내가 어렸을 적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들을 내 아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의 모든 노력은 서연의 반대에 부딪혔다. 주말에 낚시할 시간이 어디 있어. 민석이는 영어 토론 수업에 가야 하고 오후에는 승마도 배워야 해. 다 아이의 미래를 위한 인맥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그녀에게 아들의 주말은 더 이상 가족과 함께하는 휴식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의 시간이었다. 민석이는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변해갔다.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는 대신 어머니의 가치를 숭배하기 시작했다. 내가 지하철에서 일한다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했고 내 친구들인 평범한 노동자들을 만나는 것을 꺼렸다. 12살 생일, 나는 민석이에게 직접 만든 나무 필통을 선물했다. 그러자 아이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아빠, 이런 건 요즘 누가 써요. 엄마는 제 생일 선물로 최신형 노트북 사주셨는데. 그 순간 나는 아들의 눈에서 낯선 경멸감을 보았다. 내가 아니라 내 가치관과 내 삶의 방식을 향한 경멸이었다. 아버지는 이해 못하세요. 그 말은 민석이의 입버릇이 되었다. 내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어머니의 위대한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답답한 구시대 유물이 되어가는 순간이었다.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균열은 민석이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에 찾아왔다. 그것은 우리 아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날이었다. 나는 서연에게 그날만큼은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꼭 참석해달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녀도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졸업식 내내 그녀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나는 수십 번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나는 졸업생들 틈에서 아들을 축하해주는 다른 부모들을 보며 홀로 앉아 있어야만 했다. 졸업 단상에 올라 상을 받는 민석이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옅은 실망과 체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그 얼굴을 차마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어서야 그녀가 집에 돌아왔다. 최고급 정장 차림의 그녀에게서는 피곤한 기색과 함께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미안해. 홍콩 지사랑 긴급 화상회의가 있었어. 정말 빠질 수가 없었어. 그녀는 영혼 없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회사 당신한테는 회사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 당신 아들 졸업식이었어. 당신 아들이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그날에 엄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고. 내 고함에 그녀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차갑게 얼굴이 굳어졌다. 소리 지르지 마. 지훈 씨, 나도 가고 싶었어. 하지만 내가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아. 당신이 매달 쓰는 생활비, 민석이 학비, 이 집 유지비, 그 모든 게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해? 당신의 그 고결한 정신력으로 나오나? 돈 얘기가 아니잖아. 이건 마음의 문제야. 당신은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긴 해. 아니면 그냥 당신 성공의 장식품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가족. 그녀는 기가 막히다는 듯 웃었다. 그 웃음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우리가 아직 가족이라고 생각해 미안하지만 지훈 씨, 우린 이제 다른 세상에 살아요. 당신은 여전히 지하의 낡은 선로에 머물러 있고 나는 세상의 꼭대기를 향해 날아오르고 있다고. 더 이상 같은 풍경을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우리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끝이 나 있었다. 나는 그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가 작은 가방을 쌌다. 몇 벌의 옷과 낡은 책 몇 권, 그게 이 거대한 집에서 진정으로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부였다. 내가 거실로 나오자 그녀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마치 방금 전에 격렬한 싸움은 없었다는 듯이. 나갈게. 내가 힘겹게 입을 열자 그녀는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그래, 그게 모두를 위해 좋겠어. 위자료는 변호사 통해서 충분히 챙겨줄게. 그녀의 마지막 말은 사랑했던 남편이 아니라 정리해야 할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건네는 말 같았다. 나는 그 거대하고 차가운 펜트하우스의 문을 닫고 나왔다. 그곳은 한 번도 내 집이었던 적이 없었다. 그저 내 아내의 야망이 세운 눈부신 기념비였을 뿐이다. 내 가족을, 내 사랑을, 내 인생을 집어삼킨 기념비. 장례식장, 아니 추모식이라고 불리는 그곳은 강남의 한 대형 컨벤션 센터에 마련되어 있었다. 내가 평생 발을 들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종류의 공간이었다. 거대한 로비의 천장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높았고 바닥의 검은 대리석은 내 낡은 구두를 부끄럽게 만들 만큼 반짝였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과 국화향이 뒤섞여 기묘한 냄새를 풍겼다. 입구에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성공한 기업가의 얼굴을 한 최수연의 대형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이룬 자의 미소. 나는 그 사진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저 여자는 누구일까? 내가 사랑했던 이서연은 분명 아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검은 옷에 물결을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비슷해 보였다. 값비싼 명품 정장을 입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시계를 차고 낮은 목소리로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가만히 엿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내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는 동시에 서현 뷰티의 주가 향방과 차기 경영 구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곳은 슬픔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 미팅 장소였다. 나는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고 구석진 곳에 놓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나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이었다.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사람들은 나를 흘깃거리며 지나갔고 그들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저 사람이 그 전 남편이래. 세상에, 최 대표님이 저런 사람이랑 결혼했었다니 고생 많으셨겠다. 어떻게 여길 올 생각을 다 했을까? 나라면 창피해서라도 못 올 텐데. 그들의 속삭임은 작은 칼날이 되어 내 살을 파고들었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눈을 감았다. 나는 그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다. 형식적인 추모사가 끝나면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가리라. 그것이 내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버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내 앞에 내 아들 민석이가 서 있었다. 15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마주하는 것이었다. 아들은 나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높은 콧대, 차가운 눈매까지 모든 것이 제 엄마를 빼다 박았다. 성공한 젊은 경영인의 아우라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오십니까? 아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분노가 담겨 있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든 시선이 우리 부재에게로 향했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내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다. 인사요. 민석이가 코웃음을 쳤다. 당신에게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들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다. 어머니가 평생 당신이라는 짐을 벗어던지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모르세요. 당신의 그 안일함과 무능함이 어머니의 발목을 얼마나 붙잡았는지 당신은 평생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슬퍼하는 척, 미련이라도 남은 척 연기하시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아들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나는 그녀의 야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를 사랑했다. 우리는 서로를 파괴했지만 한때는 서로의 전부였다. 이 복잡한 세월을 이 어린 아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내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민석이는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그는 마치 연극배우처럼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같은 경건한 날,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사람들은 동정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제 아버지는 상황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는 다시 나를 향해 몸을 돌리며 경멸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잊으신 모양입니다. 당신은 이제 남입니다. 어머니의 위대한 삶에 더 이상 당신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서 당신이 있어야 할 그 초라한 세상으로 돌아가시죠.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모욕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나. 당장이라도 아들의 멱살을 잡고 소리치고 싶었다. 네가 뭘 아느냐고. 네가 태어났을 때 네 엄마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네가 뭘 아느냐고. 하지만 나는 주먹을 꽉 쥐는 것으로 분노를 억눌렀다. 지금 내가 여기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서연의 마지막 가는 길에 먹칠을 하는 짓일 뿐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아들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나는 민석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네 허락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뭐라고요? 이건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나와 나의 어머니의 기억에 대한 나 혼자만의 약속이다. 그러니 네가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어.
내 예상치 못한 반응에 민석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내가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하며 도망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이다. 나가세요. 당장. 싫다. 추모식이 끝날 때까지 여기 있을 거다. 우리의 팽팽한 대치는 사회자의 목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추모식이 곧 시작된다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민석이는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다가 결국 맨 앞줄의 유족석으로 향했다. 나는 다시 구석에 내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추모식 내내 나는 유령처럼 앉아 있었다.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 유명 연예인들이 차례로 단상에 올라 그녀를 추모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최수연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끈 위대한 혁신가, 불굴의 의지를 가진 여성 리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선사업가, 그 누구도 그녀의 남편이었던 내 대해, 그녀가 떠나온 가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는 그들의 지루하고 화려한 추모사를 들으며 혼자만의 장례식을 치렀다. 내가 사랑했던 여자, 이서연의 장례식 헌책방에서 불의를 참지 못하던 여자,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꿈을 이야기하던 여자, 내 품에 안겨 아이처럼 웃던 여자. 나는 그 여자를 내 마음속에서 조용히 떠나보냈다. 추모식이 끝나고 사람들은 줄을 서서 민석이에게 위로를 건넸다. 그들은 나를 보란 듯이 외면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장례가 텅 비어갈 무렵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정말로 떠날 시간이었다. 그때였다. 누군가 내게 다가왔다. 며칠 전 내게 전화를 걸었던 그 감정 없는 목소리의 젊은 변호사였다. 한지훈 선생님, 맞으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뵐 수 있겠습니까? 대표님의 유언장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사무적이었지만 나는 그 너머에서 미묘한 연민의 기색을 읽을 수 있었다. 마치 곧 일어날 폭풍의 전조를 내게 미리 알려주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변호사의 차를 타고 강남의 사무실로 가는 내내 나와 민석이 사이에는 한마디 말도 오가지 않았다. 아들은 최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앉아 마치 벌써부터 그룹의 총수가 된 사람처럼 쉴 새 없이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지시했다. 나는 그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낯설고 화려한 도시의 풍경을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내 낡은 구두와 아들의 번쩍이는 구두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김영민 변호사의 사무실은 이 도시의 부하 권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빌딩의 꼭대기에 있었다. 추모식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나는 이곳에서도 이방인이었다. 민석이는 마치 제 집처럼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았지만 나는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우리 앞에 앉아 서류철을 펼쳤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완벽한 전문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본 위원장은 고 최수연님께서 2024년 3월 15일에 작성하셨으며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유효한 문서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불과 몇 달 전이었다. 그때 그녀는 이미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민석이가 다리를 꼬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듯 자신만만한 태도였다. 변호사가 유언장의 첫 부분을 읽기 시작했다. 하나. 나의 아들 한민석에게는 현재 거주 중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의 펜트하우스와 나의 개인 계좌에 있는 현금 5억 원을 상속한다. 5억 원. 그리고 강남의 펜트하우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한 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이었다. 나는 민석이의 얼굴을 힐끗 쳐다보았다. 아들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만족스럽지 못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아마도 아들은 그 정도는 당연한 전차의 요리쯤으로 여기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 곧 나올 메인 요리, 즉 서현뷰티의 경영권을 기다리면서 나는 이 절차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
내 몫은 아마도 없을 것이거나 있더라도 약간의 위로금 정도일 터였다. 그것을 받고 조용히 이 세계에서 다시 사라져주면 되는 것이다. 김 변호사가 다음 장으로 서류를 넘겼다. 그는 서류를 읽기 전 잠시 안경을 고쳤으며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 담긴 의미를 나는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내 남은 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문장들이 흘러나왔다. 하나, 나의 전 남편 한지훈에게 내 이름이 불리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민석이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나의 주거래 은행 특별 예금 계좌에 있는 현금 자산 330억 원과 본인이 소유한 강남구 청담동의 상업용 부동산 전부를 상속한다. 내 귀를 의심했다. 330억 잘못 들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현실감이 없는 숫자였다. 마치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내 머릿속이 윙윙거리기 시작했다. 내가 평생을 일해서 번 돈을 모두 합쳐도, 아니, 내 동료 수백 명의 평생 소득을 합쳐도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할 액수였다. 하지만 변호사의 입은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리고 주식회사 서현뷰티의 의결권 있는 주식 65%를 포함한 고인의 모든 경영권을 상속한다.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았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65% 경영권. 그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아내, 아니, 최수연이라는 여자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 그 자체였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가 헤어져야만 했던 바로 그 세계의 주인이 이제 내가 된 것이다. 옆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고개를 돌리자 완전히 굳어버린 민석이의 얼굴이 보였다. 하얗게 질린 얼굴, 경련하는 입술,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눈동자. 그게 무슨 민석이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변호사는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이 결정은 나의 오랜 숙고 끝에 내려진 나의 마지막이자 가장 확고한 의지임을 밝힌다. 정적이 흘렀다. 내 심장 소리와 민석이의 거친 숨소리만이 그 정적을 채웠다. 거짓말이야. 민석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이건 사기야. 명백한 사기라고. 아버지가 당신이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아들의 고함이 방을 울렸다. 그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서류 몇 장이 바닥으로 팔랑거리며 떨어졌다. 어머니는 그럴 뿐이 아니야. 평생을 바친 회사를 아무것도 모르는 당신 같은 사람한테 넘길 리가 없다고. 당신이 어머니를 속였어. 병들고 약해진 틈을 타서 유언장을 조작한 거야. 아들의 분노는 온전히 나를 향해 있었다. 마치 내가 지난 15년간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교활한 계획을 세워 이 모든 것을 빼앗은 것처럼 나는 변명할 기력조차 없었다. 내 머릿속은 여전히 330억과 65%라는 비현실적인 숫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김영민 변호사가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한민석 대표님, 진정하십시오. 진정하라고 지금 이 상황을 보고도 진정하라는 말이 나와. 당장 이 유언장은 무효야 소송할 거야. 정신 감정이든 뭐든 다 해서 이 남자의 사기 행각을 전부 밝혀내고 말겠어. 변호사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민석이를 바라보았다. 그럴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는 서류철에서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유언장을 작성하실 당시 저희는 고인의 뜻에 따라 국내 최고 권위의 대학병원에서 정신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이 서류는 최수연 대표님께서 완벽하게 자유롭고 온전한 판단 능력 하에 모든 결정을 내리셨다는 공식적인 의사소견서입니다. 법적으로 이 유언장은 완벽합니다. 그 어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결과를 바꾸실 순 없을 겁니다. 변호사의 말은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민석이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법적인 모든 퇴로가 차단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아들은 잠시 휘청거리는가 싶더니 이내 모든 분노를 내게로 다시 쏟아냈다. 왜? 그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터져 나왔다. 도대체 왜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평생을 어머니 곁에서 배우고 일하고 헌신한 건 난데 저 사람은 우리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잖아. 그런데 왜? 아들의 절규는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당한 한 남자의 찢어지는 심장이 내뱉는 비명이었다. 나는 그 비명 앞에서 330억 원이라는 돈의 무게보다 서현 뷰티의 경영권이라는 책임감보다 훨씬 더 무거운 죄책감과 고통에 휩싸였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 역시 똑같이 묻고 싶었기 때문이다. 서연아, 도대체 왜? 민석이의 절규가 텅 빈 사무실을 울렸다. 아들은 무너져 내린 성벽처럼 위태롭게 서 있었다. 평생을 쌓아 올린 자신감과 오만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흩어지는 모습을 나는 아버지로서 고통스럽게 지켜보아야만 했다. 김영민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며 아들이 스스로를 추스를 시간을 주는 듯 했다. 그의 침착함은 이 모든 상황이 그가 이미 고인과 함께 수없이 시뮬레이션 해본 시나리오의 일부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는 서류철 가장 아래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다른 법률 서류들과는 다른 부드러운 미색의 고급 종이로 만들어진 봉투였다. 겉면에는 단정하면서도 힘있는 내가 수십 년간 봐온 아내의 필체가 적혀 있었다. 나의 남편 한지훈과 나의 아들 한민석에게 변호사는 봉투를 열고 곱게 접힌 편지지를 꺼냈다. 고인께서는 유언장 공표가 끝난 후 두 분께 이 편지를 읽어드리라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고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민석이는 고개를 들었다. 붉게 충혈된 그의 눈에는 분노 대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의문이 서려 있었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그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직접 듣고 싶었을 것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변호사가 맑은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의 목소리였지만 나는 서연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 먼저 나의 지훈 씨에게 나는 숨을 멈췄다. 그녀가 나를 다시 지훈 씨라고 불러주었다. 딱딱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한때 그녀의 남자였던 이름으로 이 편지를 듣고 있을 당신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황당하고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겠지요. 내가 예고도 없이 거실 가구 배치를 바꿨을 때 당신이 짓던 바로 그 표정. 미안하다는 말 대신 당신에게는 고마웠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당신은 내가 버린 세상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낸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돈과 성공을 쫓아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당신은 묵묵히 당신의 자리에서 성실함과 정직함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하며 살았지요. 나는 당신의 그런 점을 답답해했고 심지어 경멸하기까지 했어요. 내가 틀렸어요. 지훈 씨. 어느새 내 뺨 위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수십 년 묵은 오해와 죄책감이 씻겨 내려가는 구원의 눈물이었다. 나는 당신과 우리의 가정을 잃고 나서야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어요. 성공의 정상은 화려했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외로웠어요. 모두가 나의 성공에 박수를 보냈지만 나의 지친 등을 말없이 안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당신이 없는 내 세상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텅 빈 껍데기였어요. 이 돈과 회사는 당신에게 주는 보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당신의 인생과 우리의 행복을 담보로 내가 이룬 성공에 대한 내가 당신에게 평생 지고 가야 할 빚입니다. 나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은 돈의 주인이 될지언정 돈의 노예는 되지 않을 사람이니까 부디 이 유산으로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주세요. 돈으로 사람을 살리고 가치를 지키는 일들을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단 한 번도 이것을 원한 적이 없는 선한 사람이니까요. 나는 흐느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가 나를 알아주고 있었다. 세상 모두가 나를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할 때 그녀만은 내 삶의 가치를, 내 진심을 알아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지난 15년의 외로움을 모두 보상받은 기분이었다. 변호사는 잠시 멈추었다가 편지의 다음 부분을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사랑하는 내 아들 민석에게 의자에 파묻혀 있던 민석이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내 아들아, 지금 네가 얼마나 분노하고 또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지 엄마는 잘 안다. 아마 너는 내가 노망이 들었거나 네 아버지의 가머니설에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하지만 민석아, 들어보렴. 이것은 너에 대한 벌이 아니라 엄마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란다. 아들의 턱이 가늘게 떨렸다. 나는 너를 내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고 싶었다. 강하고 똑똑하고 빈틈없는 완벽한 후계자로. 나는 너에게 성공하는 법은 가르쳤지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법은 가르치지 못했다. 너는 부를 누릴 권리는 배웠지만 그 부에 따르는 책임의 무게는 배우지 못했어. 그건 전적으로 내 잘못이다. 나는 내 아들이 나처럼 공허한 성공의 정상에서 외롭게 떨게 만들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서 내 제국을 빼앗기로 했다. 아니, 정정하지. 나는 너에게서 내 제국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 너 자신의 제국을 처음부터 건설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맨손으로, 내 힘으로, 네 가치로 세상과 부딪혀보거라. 실패하고 넘어지고 상처받아 보렴. 그 과정에서 너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진정한 강함은 남을 지배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남을 이해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다. 아들아, 네가 평생을 경멸했던 네 아버지를 다시 보아라. 그분은 실패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키며 살아오신 누구보다 강하고 현명한 분이다. 그분에게서 배우거라. 부디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진짜 어른이 되어다오. 엄마는 하늘에서 너의 진짜 성공을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으마. 사랑한다. 내 아들. 편지가 끝나자 사무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민석이의 어깨에서 터져나온 흐느낌이었다. 아들은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평생을 지탱해온 세계가 무너져 내린 한 남자의 뒤늦은 후회와 슬픔이 담긴 울음이었다.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나는 아들에 대한 오랜 미움과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저 내 아들이 너무도 안쓰럽고 가여웠다. 김영민 변호사는 조용히 편지를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앞으로 내밀었다. 고인의 유품입니다. 간직하십시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받았다. 얇은 종이 몇 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330억 원보다 서현뷰티라는 거대 기업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것은 한 여자의 마지막 사랑이었고 후회였고 그리고 내게 남겨진 거대한 삶의 숙제였다. 나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내 안에 서연의 마지막 천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민석이가 마침내 울음을 그쳤다. 아들은 퉁퉁 부은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증오는 없었다. 평생을 달려온 궤도에서 이탈해버린 길 잃은 아이의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를 쳐다보지도 변호사에게 인사를 하지도 않고 그저 유령처럼 사무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나는 나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민서가 아들의 걸음이 잠시 멈칫했다. 밥 잘 챙겨 먹어라.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수십억의 유산과 회사의 경영권 앞에서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지극히 평범하고 서툰 그 한마디뿐이었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멈춰 섰던 어깨를 작게 떨고는 그대로 문 밖으로 사라졌다. 쾅 하고 문 닫히는 소리가 우리의 길고 길었던 갈등에 마침표를 찍는 것 같았다. 김영민 변호사는 내게 앞으로 처리해야 할 수많은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사회를 소집해야 하고 주주들에게 공시를 해야 하며 상속세를 납부하고 경영권을 인수해야 한다고 했다. 그의 말들은 내 한쪽 귀로 들어와 다른 쪽 귀로 흘러나갔다.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사무실을 나왔을 때 밖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강남의 거리는 수만 개의 불빛으로 대낮처럼 밝았다. 비싼 차들이 굉음을 내며 지나갔고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밤의 유흥을 즐기고 있었다. 최수연의 세계, 그리고 내 아들 민석의 세계였다. 변호사는 나를 위해 차를 준비해 두었다고 했지만 나는 정중히 사양했다. 대신 나는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평생을 함께한 그 익숙한 공간으로 덜컹거리는 지하철에 몸을 싣고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어둠을 바라보았다. 퇴근하는 사람들, 술에 취해 조는 젊은이,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가는 엄마.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나는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나는 주머니 속 편지를 만지작거렸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나의 낡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나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어제의 한지훈이 아닐 것이다. 이 낡고 작은 공간은 이제 수백억의 자산가가 사는 집이 될 것이다. 나는 깊은 숨을 한 번 내쉬고 문을 열었다. 집 안의 공기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나의 익숙한 냄새, 고요함, 그리고 외로움. 나는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의 낡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아니, 이건 꿈보다 더 비현실적인 일이었다.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서연의 편지를 수십 번, 수백 번 다시 읽었다. 그녀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그녀의 목소리를 상상했다. 그녀의 후회와 사랑, 그리고 내 대한 믿음을. 그녀는 내게 돈을 남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게 그녀 자신이 끝내 살아내지 못했던 또 다른 삶을 살아볼 기회를 남긴 것이었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차심을 꺼냈다. 뜨거운 물을 붓자 구수한 녹차 향이 부엌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지난 수년간 나의 아침을 열어주던 지극히 평범하고 성스러운 의식이었다. 나는 찻잔을 들고 창가에 섰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고 있었다. 서울의 첫 아침 해가 밤새 잠들었던 도시를 깨우고 있었다. 나는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차의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밤새 나를 짓누르던 혼란과 무거운 책임감을 부드럽게 녹여주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내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서현 뷰티의 이사회를 소집하는 것도 경영 전략을 보고받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서랍에서 낡은 메모지와 펜을 꺼냈다. 그리고 서툰 글씨로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서현문학재단. 나는 그 이름을 나지막이 소리내어 읽어보았다. 입에 착 감기는 느낌이 좋았다. 서연이 그토록 사랑했던 문학, 그녀가 지키고 싶어 했던 가치, 그녀의 꿈을 이제 내가 대신 이루어주는 것이다.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없어서 좌절하는 젊은 여성 작가들을 후원하는 재단. 그들이 세상의 편견과 싸우지 않고 오직 자신의 작품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일.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나에게 남긴 유산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방법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것이야말로 헌책방에서 불의에 맞서던 젊은 이서연의 영혼을 기리는 최고의 추모 방식일 터였다. 나는 메모지를 내려다보았다. 내 손은 거칠고
주름진 늙은 노동자의 손이었다. 평생을 지하철의 쇠붙이와 기름만 만지던 손이었다. 이제 이 손으로 나는 회사를 이끌고 재단을 세우고 누군가의 꿈을 지지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 벅찬 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나는 다시 창밖을 보았다. 아침 해가 완전히 솟아올라 나의 낡은 창문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내 등 뒤에는 나를 믿어준 한 여자의 사랑이 있었고 내 앞에는 내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어쩌면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내 아들 민석이도 자신만의 해를 스스로의 힘으로 떠오르게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부자지간으로 다시 마주 앉아 이 따뜻한 아침의 차를 함께 나눌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나의 첫 아침을 맞이했다.